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주였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외에 테크주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이벤트가 많았죠. 트위터 관련해서, 그리고 테슬라 관련,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내용들을 하나씩 짚고 가면은, 일단 큰 그림 먼저 보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사실 잘 안 좋게 나왔어요. 소매 판매라던가 이 카드 결제액 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역성장하는 추세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이제 팩토리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량도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드는 식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별로 안 좋았다. 항목을 뜯어보면은 사실 이 소매 판매가 줄어든 거는 이 유가가 내려가면서 주유소 기름 판매가 줄었고, 그다음에 차량 판매가 줄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역시나 믹스백이긴 한데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큰 흐름상으로는 좀 줄어드는 추세다. 그리고 이제 유럽을 살펴보면은 유럽은 아직도 여전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유로존 3월 CPI는 6.9% 수준이고, 참고로 미국은 지금 5%대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럽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유럽은 6.9%가 올랐고 3월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겼습니다. 직전 월까지만 해도 좀 꺾였었는데 다시 10%대 넘어가면서 깜짝 인플레가 나오면서 유럽은 이제 영국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아직도 치솟고 있다. 금리 인상을 멈추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단계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고요, 이 나라들은. 그리고 시선을 또 한 번 돌려서 이제 남미를 보면은 남미에서는 금리 인하를 아예 시작을 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일단 첫 바다로 금리를 깎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도 되겠다, 굳이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잡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 근데 그래봤자 기준금리가 아직도 11.25%, 이제 미친 수준이죠. 이제 엄청나게 높이 올려놨던 나라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낮추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했고, 참고로 지난주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금리 인하를 아시아 이머징 중에서 거의 최초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정말 국가별로 갈리는, 이제 작년 2022년이 전 세계적으로 긴축, 미국이 하니까 다 같이 따라가는 기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선진국 중에서도 각자 도생을 하고 이제 이미 멈춘 데들도 있고, 캐나다, 호주처럼, 아니면은 이제 깎는 나라들, 이런 식으로 이머징 마켓은 아예 금리를 너무 올렸다 보니까 다시 깎아서 경기 부양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G7 국가의 수장들이 일본에 모여서 회담을 했죠. 참고로 G7에는 중국이 안 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견을 당연히 교환을 했을 거고, 근데 G7 중에서도 당연히 여기도 미국이 대장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이 열심히 설파를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고 이제 설파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사실 중국에 대한 대처가 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무조건 미국을 따라야 하냐라는 반론이 곳곳에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좀 진 빠지는 상황이긴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권 같은 경우는 굉장한 반중이죠. 그래서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미국산 지대함 미사일을 400기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지대함 미사일은 지상에서 함대로, 그래서 땅에서 쏴서 중국에서 군함이 접근하면 그냥 쏴서 미사일로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400기를, 이제 보잉이 제작한 미사일 400기를 구매했고, 기존에는 함대함만 보유를 했었는데 방위 체계를 더 빡세게 갖추면서 미국과의 이제 협업 관계, 협력 관계를 더 단단히 하는 모습이고, 얼마 전에 어쨌든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하원 의장도 만나고, 거기서 외교 안보 관련해서 미국에서 좀 더 도와줘야 된다는 코멘트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 미국 대만은 협력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판매에 대한 승인 자체도 미국에서는 2020년에 났던 건인데, 어쨌든 이번에 실제로 엑스큐션이 됐고요. 유럽에서는 반도체법이 이제 결과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뭐 말은 계속 나왔었고, 미국에서 반도체법 나오는 거에 대한 이제 대항마로 나온 거죠. 전 세계가 이제 자기들 땅에, 자기들 영토에다가 이 핵심 기술을 가진, 이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들을 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이 IRA 보조금 뿌리면서 뭐 반도체든 전기차든 이런 공장들 다 여기다가 지어라. 미국은 이제 칩스 액트, 반도체 법안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한테 보조금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짓고 여기서 생산해라, 여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 기술 자체도 여기서 이제 갖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반도체를 소싱하는, 실제 물건을 소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나라에서 해라 라는 식으로 미국에서 돈 뿌리고 있고, 이거는 뭐 IRA에서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도체 패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는 없으니, 이미 많이 빼앗겼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시아 미국 순인데, 아시아의 거를 결과적으로 어디로 다시 가져가느냐 했을 때 유럽도 미국에만 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도 와라 라는 식으로 43 빌리언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뿌린다 그러죠. 한 60조 가까이 되는 돈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반도체 생산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9%가 유럽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2030년까지는 이 20%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라고, 요 목표가 사실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컨설팅 회사들, 이제 맥킨지나 베인 같은 전략 컨설팅 펌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대기업들로부터 주로 용역을 받아서 똑똑한 인재들의 시간과 브레인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먹는 인력 용역 계약을 맺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오더를 줄 수 있는, 본인들에게 이제 매출을 일으키게 해줄 수 있는 대기업들 자체가 지금 긴축을 하고 사람 줄이고 비용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있는 컨설팅 업체들도 당연히 사람을 막 뽑아서 늘리기 힘들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는 걸 중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회사들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회사의 느낌보다도 어쨌든 사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잖아요. 뭐 IT 시스템 판 깔아놓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깊게 밀착돼서 붙어서 이 용역 업무를 진행을 해야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하이어링을 이제 완전히 멈출 수도 없고, 한번 끊기게 되면은 그 다음 학년 뭐 이런 식으로 졸업생들 뽑는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 이제 오퍼를 취소하거나 하이어링을 멈추지는 않는데, 신규 채용 오퍼를 준 사람들 대상으로 시작을 내년에 해라.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MBA 졸업생이면은 이제 여름에 미국에선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8월, 9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 내년 4월까지 일단 미루자. 한 6개월 이상 밀어놓고 그때 가서 다시 보자. 근데 그동안에 이제 급여의 일부는 우리가 보조해 줄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아예 비영리 재단에 가서 일을 하던가 공익 활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차라리 무슨 요가 강사 같은 걸 하면서 너희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우리가 알아서 다시 불러줄게 라는 식으로 내년 4월까지 채용을 밀어놓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 2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사람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한다 그러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경기 안 좋을 때는 항상 있는 일이고, 2008 리만 사태 언저리 때도 이제 사실 그때 금융계 오퍼 받고 기다리다가 한 6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6개월 있다 갑자기 오퍼가 완전히 취소돼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회사들이 망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그때 커리어 한 1, 2년씩 붕 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취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개혁이 계속 진행 중이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살을 연장하겠다라는 노동개혁을 추진을 해왔고, 이게 합헌이라는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은퇴 연령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을 그때까지 더 하고 일을 2년 더 해야만 이제 노동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프랑스는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한국에서는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워크 에틱,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이제 단어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의 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유혈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의 일본 주식 매수액이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주간 유입액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에 최대치, 최근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근데 이 이유가 뭐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변경이 있었다거나 뭐 기업 펀더멘탈적인 변경이 있었다기보다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순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일본이 지금은 제일 관심사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반응을 해서 일본으로 몰려간 게 아닐까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은행주 실적으로 넘어오면은 은행주 실적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이런 데들은 다 B2C 은행들이죠. 기본적으로 IB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소매금융을 굉장히 잘하는 탑급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이제 예대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매출원인데, 보시면은 이제 분기별로 작년부터 한 5개 분기 대출 수익이 얼마나 났냐라는 거를 봤을 때 어쨌든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면서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다 같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이제 예금을 맡겼던 사람들이 내 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큰 은행으로 이제 빨리 돈을 옮겨야겠다라고 플라이트 투 퀄리티가 일어났었죠. 그런 거에 힘입어서 이런 초대형 은행들이 이제 예금 잔고도 늘어나고 하는 식으로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신규 계좌 오픈이 급증했다고 코멘트를 했었고, 또 다른 초대형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 은행들에서 밝혀지는 얘기들이 경기 침체 걱정 자체는 어쨌든 계속 있다. 왜냐면은 소비자 대출 이렇게 나간 것들 수익이 나는 건 좋은데, 얘네들이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니 이 신용도가 걱정되기 때문에 충당금을 쌓아놔야겠죠. 회사 순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막 쓰다가는 나중에 얘네들이 만약에 망해서 돈을 못 갚았을 때 회사가 이제 돈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충당금을 쌓아놔야 되는데, 부실 대출로 판단되는 규모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연간으로 70% 넘게 올랐다. 이 론들이 돈을 지금 벌고 있긴 하지만 망할 위험도 같이 올라 있는 상태다라고 동시에 긴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행태가 이 사람들이 BNPL에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BNPL이 되게 잘 포장한 말이고 결국에는 무담보 신용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조차 못 만드는 사람들에게조차 돈을 빌려주는 게 이제 BNPL인데, BNPL로 이제
팬데믹 기간 돈 뿌리고 이제 초저금리 이어질 때는 비싼 전자제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소비를 늘렸었다가 지금은 뭘 사나 봤더니 BNPL에서 아예 마트 장 보는 것까지 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로서리 쇼핑까지 BNPL로 할 정도로 지금 돈 딸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증거가 아니냐라는 걱정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실 이제 이게 BNPL이 Buy Now Pay Later의 줄임말인데 Buy Now Eat Later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조롱하는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좀 IB 집중된 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좀 실적이 갈리긴 했어요. 이제 모건스탠리는 B2C가 거의 한 13, 14년 전부터 힘써온 부서다 보니까 이제 B2C 여전히 잘 해주면서 뭐 실적 전반적으로 줄긴 했으나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B2C 실적 굉장히 아쉬웠고 채권 트레이딩 부분도 남들보다 못한 걸로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B2C 우리 열심히 미래로 우리도 밀어보려 했으나 일단은 좀 접어야겠다. 수익성 안 나오는 건 당분간은 접자라는 식으로 B2C 사업 정리 중이고, BNPL 업체 2년 전에 사들였던 게 있는데 그린스카이라고 여기도 매각 검토 중이죠. 그리고 이 반대급부로 일본의 MUFG, 미쓰비시 U Something Financial Group인데 이 회사가 모건스탠리 최대 주주입니다. 2008 금융위기 때 들어와서 이제 모건스탠리 지분 20% 넘게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회사 다닐 때도 항상 주인은 일본 회사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고, 리전 중에서도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셌어요. 이제 매니지먼트도 일본에 되게 자주 방문하고 하는 식으로. 이 MUF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지금 맛이 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파고들어서 빈 시장을 먹고 있죠. 그래서 AT1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고, AT1 채권은 저희 얼마 전에도 크레딧 스위스 AT1 채권 발행했던 게 주식보다 앞서서 그냥 다 가치가 빵으로 소각되면서 지금 현재도 이제 소송 걸리니 많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도 어쨌든 MUFG는 나와서 그냥 AT1 채권 발행하고, 크레딧 스위스처럼 이 순위가 막 바뀔 수 있는 이상한 조항 없다. 그냥 정말로 조금 더 탄탄한 AT1 채권이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망해가는 은행들에서 임원들 대거 뽑아오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들 임원을 많이 뽑아와서 이참에 이제 테크 회사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넓혀보자, 우리의 클라이언트로 테크 회사들을 들여보자 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일본 은행들이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 은행들 망할 때 일본은 성장성은 부족하지만 돈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 망할 때도 리만 미국은 바클레이스가 가져가고 리만 아시아는 노무라가 먹는 식으로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먹었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MUFG도 지금 그런 식으로 잘 빈자리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 이 증권사랑 수탁은행들, 여기는 이제 찰스 슈왑은 미국판 키움증권 같은 이제 개미들이 이제 돈 넣고 주식 거래하는 곳이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여기는 수탁은행이죠. 그래서 이런 은행들로부터도 수탁을 받아서 금융기관 고객사든 개인 고객사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정말 돈을 맡아주는 데 더 집중을 하는 정말 볼륨 비즈니스, 맡아주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돈을 수수료는 진짜 정말 완전히 없다시피 하지만 그 작은 마진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산을 맡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볼륨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곳인데, 이런 데들도 지금 계속 걱정이 있었죠. 중소형 은행들에 이어서 개미들의 뱅크런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객 예치금이 많이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데서도 많이 돈이 빠져나가고는 있고,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 걱정이 제일 심한 곳인데 전년 대비해서 고객 예금이 30%가 빠졌다고 그러고 엄청난 규모죠.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10% 정도 빠졌다고 하니까 꽤 큰 자금이 빠져나갔고,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은 실적 자체는 걱정보다 살짝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한 가지 더, 이제 중소형 은행 파산 사태가 어디로 이어질까 했을 때 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금리도 오르는 상황이고 경제도 안 좋으니까 공실률도 높고, 근데 그 상황에서 돈을 빌려줄 쩐주까지 이제 다 망해가고 힘들어하고 이제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상업용 부동산은 어쨌든 이 모든 면에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다들 이게 연쇄부도 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브룩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룩필드는 전 세계에 정말 탑급 사이즈의 초대형 부동산 자산 운용사죠. 그래서 브룩필드에서 오피스 건물들에 투자해놓은 건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일부에 대해서 대출 원리금을 못 갚고 디폴트를 했죠. 그래서 이 회사가 디폴트한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 투자한 각각 몇 건들이 있는데 그 건들이 디폴트를 한 거고, 오피스 위주로 먼저 디폴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엔.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브룩필드에 돈 쏴줘서 운용을 맡기던가 아니면은 직접 투자를 하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익스포저가 있는데, 부동산 자산에 52 빌리언 US 달러를 이제 넣어놨었는데 현재 가치 대비해서 오피스의 경우는 그래도 20-30% 정도로 가치가 깎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먼저 선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잠시 중국 얘기해보면은 중국은 근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소매 판매 모두 예상보다 좋아서 지금 글로벌 IB들이 중국에 대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확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6%대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꽤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1분기에 4.5% 나왔고 다음 분기에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사실 이 숫자 자체가 좀 감안하고 봐야 되는 게 작년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팬데믹 봉쇄 때문에 워낙 안 좋았어가지고 기저 효과를 좀 감안하고 봐야 되는 수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시면은 소비자 지출 자체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리오프닝의 효과는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제 정세적으로도 중국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중동에서 이란과 사우디 최근 6, 7년간 정말 국교를 단절하고 엄청 싸우고 있던 이 두 나라를 중간에 본인이 직접 시진핑이 가서 중재를 해서 두 나라를 화해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는 실제로 이란이 이번에 사우디 국왕을 본인들 수도인 테헤란으로 공식 초청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중재에 나서줘서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대놓고 중동에서 하면서 어쨌든 중동에서 중국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페트로달러, 미국과의 이 석유 슬래시 달러 사용에 대한 이 본딩이 굉장히 셌던 나라인데 이게 점점 중국이 파고들면서 약해지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겠죠. 근데 사실 이제 글로벌 결제 통화의 위치를 보면은 미국 달러가 점유율을 아직까지 그렇게 잃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숫자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미국 달러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제일 연한 파란색 맨 오른쪽이 달러의 점유율인데 달러 점유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죠. 반면 이 제일 진한 파란색, 왼쪽 파란색 막대 보시면은 이게 유로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쭉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이 주황색, 이 빨간색 주황색 요 선이 중국 위안화인데 위안화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세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저는 사실 달러보다 이제 유로가 어쨌든 더 먼저 망하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틱톡 전면 금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몬타나주에서 미국 최초로 첫 주로 통과를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몬타나주에서는 틱톡을 신규 다운로드하는 게 금지된다고 해요. 근데 물론 기존에 깔아놓은 사람들은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뭐 업데이트 같은 거 받기 어렵다는 뜻일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미국 전역으로 정말로 확산이 될 것인가 라는 관심과 틱톡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이제 소송을 걸 거라는 이런 반격 계획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도 내 첫 오프라인 매장을 결국 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스토어를 처음으로 열었고 뭄바이에 1호점 내고 곧바로 같은 주에 뉴델리에 2호점을 냈죠. 그래서 워낙 상징적인 일이다 보니까 애플 CEO인 팀 쿡이 7년 만에 인도에 직접 날아왔다 그러죠. 그래서 개장식에도 참여를 하고 인도에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직접 만나서 향후 인도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탈중국은 이제 PC 쪽에서도 일어나는 게 델 컴퓨터 창업자 또한 이 고객사들 요청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국 밖으로 부품 구매를 이제 빼고 있다. 중국 밖에서 부품을 구매해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 중에서 인도의 비중이 지금 벌써 19%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줄어들고 인도가 빨리 올라가고 있고, 베트남은 그냥 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크게 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번 주에 제일 팝콘 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AI 챗봇과 관련된 소송전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일단 레딧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죠. 그래서 미국판 뭐 DC 인사이드 같은 거를 뭐 앱으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인데 1 유저가 5,70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커뮤니티 사이트죠. 근데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쌓일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온갖 사람들이 온갖 형태의 텍스트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하는 식으로 컨텐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프레셔스한 자산인데, 이 데이터들이 이 AI 업체들의 이 언어 학습을 위해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오픈 AI라던가 이 구글 바드, 구글의 AI 챗봇이죠. 이런 회사들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예 자기들이 레딧 데이터 잘 써서 학습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코멘트했던 이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우리의 자산이 외부 기업들의 너무 무료로 꿀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너네들 대상으로 데이터 유료화하겠다라는 식으로 AI 업체들한테 데이터를 돈 받고 팔 거라는 식으로 의견을 냈죠. 이런 영역에서 더 앞서 나가는 회사가 트위터인데 미친 듯한 양의 트윗이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트위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무단으로 퍼가서 학습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돈 주고
데이터 API 형태로 제대로 받아가서 너네가 그걸 사용해라 라는 식으로 데이터 판매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있는 게 트위터고, 이제 회사별로 그럼 과금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월 구독료 형태로 데이터 API 구독료 형태로 과금을 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월 42,000불 내라고, 이게 뭐 한 월 5천 6천만 원 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또 큰 돈도 아닌데, 요거 갖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꺼져라 돈 낼 생각 없다 라고 하면서 트위터를 이제 본인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큰 생태계 안에 이제 각종 기능들을 붙여넣으면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이 펑션을 향상시켜주는 게 있었는데, 트위터를 자사 연동 이제 광고 플랫폼에서 빼버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 걸겠다고 트윗을 했고, 실제로 이 트윗을 보시면은 지금도 올라와 있는 트윗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을 illegally trained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기에 대해 소송 걸겠다는 거고,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너네한테 돈도 주기 싫고 너네랑 협업도 하기 싫어라는 식으로 광고도 끊어버리고 했다 보니까 둘이 정말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보면은 어쨌든 지금 AI 시장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왜냐면 오픈 AI를 사들였기 때문에, 챗 GPT의 주인을 사들였기 때문에 제일 앞서 나가는 곳이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본인이 공동 창업했던 회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지분 관계 하나도 없고 다 털고 나온 상황에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먹히고 AI 주도권을 뺏기는 걸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결국에는 AI를 이 시장을 먹고 싶은 사람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앞서 나가지 못하게 막 반대 서명, 6개월간 모든 AI 연구를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하는 식으로 내로남불스러운 공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3월 달에 X.AI, AI 회사를 만든 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목적들이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엔비디아 측의 반도체 칩 수천 개 주문하는 식으로 이미 연구에 착수한 것 같고, 앞으로의 경쟁이 이 단순히 AI 업체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 소스를 가진 이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가진 또 다른 각종 에셋들, 뭐 테슬라의 자산들이 될 수도 있겠죠. 데이터 자산들, 그런 것들까지 활용된 전쟁들이 앞으로 한 번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 챗봇에 특화된 자체 반도체까지 직접 개발해서 쓰겠다라는 식으로 여기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2019년부터 개발은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직원들 대상의 시범 테스트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한테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자리를 로봇에게 뺏기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어제인가 갑자기 짤방 도는 거에서 되게 무섭게 본 게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챗 GPT 답변이라는 그런 짤을 봐가지고 뭔가 봤더니, 질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야?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는 챗 GPT 대답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아가지고, 야,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빠르게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중국 최대 광고 회사인 이 블루포커스라는 회사가 기존에는 사람들한테 외주 업무를 맡기던 이 카피라이팅 아니면은 디자이너, 이제 요런 업무들을 이제 사람들 다 안 쓰고 비싸니까 생성형 AI에 맡겨서 이제 기계로 다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뭐 중국판 제일기획 같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안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독일 맥주 회사인 벡스 브랜드는 맥주 마시는 분들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아예 이 레시피 제작부터 마케팅 전략 실행까지 모두 다 그냥 AI한테 맡겨버리는, 실질적으로 AI가 만든 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오토노머스라는 맥주를 판매할 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냥 오토노머스라는 것도 웃기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12년 후에 어떤 커리어가 살아남을 것 같냐, AI에 대체되지 않고 어떤 커리어가 살아남을 것 같고, 이제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설문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했을 때 1등이 헬스케어죠.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는 사람이 계속 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가 테크, 세 번째가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인기가 헬스케어 쪽에 계속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기계가 처리해주는 역할 말고 사람이 좀 감정 노동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그 테크를 만드는 건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 좀 무서운 게, 지난주에도 그 중국의 센스타임이라는 회사의 CEO가 자기들 AI 챗봇 내놓으면서 개발 자체도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은 한 7, 80%를 인간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전면 자동화돼서 기계가 기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빅테크 주요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테슬라 실적이 1분기에 좀 아쉬웠죠. 왜냐면 얘네는 치킨 게임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수익성 포기, 지금 당장 단기 수익성은 포기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잡아서 이제 우리는 정말 아예 매스마켓에 도전을 하겠다 선언을 한 상황이고,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온 테슬라 30년 계획에 진행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테슬라 차값 자체가 실제로
차량들 대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프리미엄이 아닌 거의 비슷한 가격의 수준이 됐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이제는 정말 테슬라가 정말 가장을 섞으면 제일 흔한 차가 됐을 정도로 옵션이 되게 높아진 상황이고요. 가격을 계속 깎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이 회사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궤도를 돌기 위한 이 우주선, 그 우주선을 처음으로 발사를 했는데 올린 지 4분 만에 폭발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로켓이 발사가 돼서 떠오르긴 했으나 이 32km 정도 상공에서 이 발사체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 안에서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터졌다 그러는데, 웃긴 거는 이제 스페이스X 자체는 뭐 어쨌든 비상장 회사기도 하고 이들은 뭐 한 번에 성공할까 몇 달 후에 또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다잡고 이번 테스트 비행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시장에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 향방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가격이 오르다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급락을 다시 하는 재밌는 모습을 보였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좋은데, 전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연간으로 83% 올랐죠. 그래서 미친 듯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하는 배터리 스와핑이라고 하는 배터리 교체를 하는 회사인 유파워라는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굉장히 소형주예요.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량도 작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좀 장난질이 있다 보니까 당일 주가가 이제 620%가 오르는, 상장 당일 620%가 오르는, 이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사실 상장 주관자도 원하지 않는 일이고 회사도 당황스러워할 일인데, 어쨌든 폭등을 하면서 거래 정지만 하루에 22번 먹는 밈주식화가 첫날부터 됐다 그러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 유료 가입자 수가 기대보다 안 늘어나면서 좀 걱정이 있었고, 2분기 가이던스도 일단은 좀 보수적입니다. 이 계정 공유 금지 정책 자체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걱정보단 좋았어요. 근데 이 차트 보시면은 좋았다고 하는 게 어쨌든 직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반토막인 상황이긴 하고, 워낙에 걱정이 더 컸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 감소라는 이 걱정이 완전 세상을 지배하던 셈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았다. 진짜 폭망까지는 아니고 조금 망했다 정도인 것 같고, 2분기 가이던스는 안 좋죠. 그래서 시장에선 걱정을 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파보면은 이 매출 성장세를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 오케이, 차량용 반도체, 여기는 뭐 전기차, 자율주행 등등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시장은 계속 크고 있긴 한데, 그 외에 이제 PC나 스마트폰 같은 더 메이저한 매출 비중의 44%, 34%를 차지하는 PC나 스마트폰 분야는 매출이 크게 오히려 줄어들었고,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매출 비중이 아직 작은 회사인데 여기만 올랐다라는 식으로 걱정이 좀 있긴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확장을 진짜 전면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애플이 정말 은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여기가 지금 애플페이랑 애플 월렛으로 결제 인프라는 좀 많이 먹었잖아요. 결제 플러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제 은행 창구 접점 같은 역할을 잡은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아예 저축성 계좌까지, 이제 은행 계좌까지 실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다 돈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도 역시 애플 카드의 협력사인 이 골드만삭스와 같이 하고,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B2C를 일부 줄이긴 하는데 완전히 접을 순 없고, 어쨌든 일부 남겨놓는 상황에서 이 애플과의 협업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랬을 때 애플은 원래는 이제 애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 캐시백 같은 리워드를 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기존에는 이제 캐시백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은행, 체이스은행에 이체를 한다던가 시티뱅크에 이체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그냥 애플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넣어놓으면은 이자 4.15% 주겠다. 미친 금액이죠. 그래서 4.15% 줄 테니까 여기다 그냥 돈 모아놔라는 식으로, 본인들은 어차피 주던 혜택이니까 그거를 묶어두는 형태로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자 많이 받아서 좋고,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도 B2C 데이터가 계속 쌓여서 좋고 하는 식으로 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가 끝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이제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이제 대장주인 미국의 이 DR 호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라는 게 대출이 많이 얽혀 있는 분야다 보니까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 이제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에 첫 분기 흑자를 냈죠. 그래서 리오프닝의 효과를 정말로 톡톡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AI 활용을 더 늘리는 모습인데, 블랙스톤은 세계 최대급 사모펀드죠. 그리고 사모펀드 입장에서 쩐주들 돈 모아서 각종 기업들에 투자를 해놨을 텐데, 이런 식으로 투자해놓은 기업 포트폴리오들에 대해서 얘네들의 이제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낮춰서 자기들이 투자했을 당시의 기업 가치 대비해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 게 블랙스톤이 돈을 버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 이제 매출을 올리는 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계속 당연히 하는 건데, 이 비용 통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기업들의 비용 중에 좀 큰 부분 중 하나가
인건비 중에서도 어쨌든 이런 헬스케어, 이제 건강보험 관련된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데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당뇨 관련해서 비싼 당뇨약 먹으면서 이제 회사에 건강보험 청구하는 게 아니라 AI 서비스를 아예 투자 포트폴리오 직원들한테 도입을 해서 그들의 뭐 혈당 데이터 체크라던가 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아예 애초에 비싼 당뇨약을 먹을 일 자체를 줄여버리는 이런 식으로 비용 통제를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금융업과 AI의 결합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혼인 건수가 갑자기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였는데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이 리오프닝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미뤄놨던 결혼도 늘어나고 20, 30대 중심 혼수 관련 소비도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미용, 화장품 관련 결제, 꾸미고 다니는 모습도 다시 회복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폰에 기본으로 탑재하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기존에는 구글 크롬을 썼었는데 이걸 이제 최근 핫한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없으나 구글 크롬한테 매년 $3 빌리언 내면서 크롬을 쓰고 그 다음에 크롬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또 크롬한테 가고 라는 식으로 구글은 사실 뭐 돈도 받으면서 데이터도 쌓고 해서 연 200조짜리 검색엔진 사업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갤럭시 폰이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폰이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 검색엔진이 빙으로 바뀐다는 거는 알파벳 입장에서도 큰 손해겠죠. 그래서 알파벳 주가가 이 소식 때문에 많이 다운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카카오의 경영권 전쟁이 끝나고 경영권은 카카오가 가지면서 어쨌든 하이브한테도 당근을 줬었겠죠. 그리고 그 당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로 보면은 이 하이브가 운영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SM 엔터 소속 연예인들이 이제 입점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SM엔터를 인수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을 본인들 온라인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이제 팬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하고 앨범이나 굿즈 같은 거를 위버스 샵을 통해 유통을 하고 하는 식으로 기업을 통째로 사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되게 단단한 파트너십을 맺어서 비용은 안 쓰면서 운영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협업 방안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MBK 파트너스, 이제 한국계 P 사모펀드긴 한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급의 펀드고 글로벌리도 이제 유명한 회사죠. 그랬을 때 이 MBK 파트너스 같은 곳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면 이제 미래가 산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프리미엄 초콜릿 시장에 베팅을 늘리고 있죠. 참고로 이제 고디바 초콜릿의 아태 지역 사업권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MBK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고디바 같은 걸 사면은 MBK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초콜릿 포트폴리오를 늘려서 고디바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급 브랜드인 이 피에르 마르콜리니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역시도 이제 고디바처럼 벨기에에서 시작된 회사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합쳐서 이제 초콜릿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MBK의 계획인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자비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음주운전에 진짜 관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훨씬 더 빡세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게 자비로 의무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대범 대상으로 한번 걸렸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자비로 의무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량 몰수하고 그냥 페널티 진짜 세게 먹이고 운전 그냥 평생 못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너무 빡센 법인 것 같고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따라서도 근데 어쨌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자비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나라라 그러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도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초등학생들 사고들이 나잖아요. 음주운전 차량들에 의해서 애들이 있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거보다 좀 더 빡센 법안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 항상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법원이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음주 차량 아예 몰수하고 경매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유럽에서도 차량 압수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참고로 2016년부터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가 가능은 해졌는데 이거를 경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면은 이제 또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다음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되게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그런 식으로 좀 안전장치가 사회적으로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테크 회사들 실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메타, 아마존 이런 식의 초대형 회사들의 실적들이 나오는 한 주에다가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 PC 물가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 한 주이기 때문에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이 정신없는 한 주를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만날게요. 안녕.